안녕하세요. 저는 미지과학입니다. 이렇게 저를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편에 제가 외계인 치킨 영상 등 여러가지 외계인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 많은 영상 중에서 외계인 이야기가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알고리즘 때문에 조금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제 채널이 외계인 채널로 오인받고도 하는데요. 엄연히 말해서는 과학 채널입니다. 그렇다면 왜 외계인 에어럴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에어럴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저의 믿음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외계인 에어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2021년도에 제가 간략히 몇 편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외계인 관련된 영상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은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치킨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일명 팝콘 치킨이라는 건데요. 좁은 공간에서 닭을 키워 항생제를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약 한 달 만에 출하해야 하니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이렇게 비좁은 환경에서 키우니 당연히 병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거리두기 하는 이유가 바이러스가 가까우면 잘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닭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생산소 때문에 못해서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항생제를 먹인 닭들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도 우리 몸에 누적이 생겨 우리 몸에 내성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내성이 생긴 세균 바이러스는 약을 세게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어느 남자는 항생제를 먹은 적이 없었고 암이 걸렸는데 항생제 내성이 생겨 엄청 많은 약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치킨을 매일같이 먹었고 닭을 통해서 내성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또 닭이 빨리 출하해야 하므로 성장 호르몬을 맞는데 닭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 중 하나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사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여성 호르몬이냐면은 보통 육개는 수컷이 먹는 것에 비해 살이 찌지 않아 암컷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성 호르몬을 많이 먹으면 남성은 여성과 어린 여성은 성조숙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기사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이 성숙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성장이 좋아진 것은 영양이 좋아진 탓도 있겠지만 육류에 장려하고 있는 성장 촉진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일찍 어른답게 되었지만 일정 수준이 되면 발육이 정지되므로 정작 성령이 되어서는 난장이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 치킨이 참 무섭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좋은 품질의 닭을 사육하지 않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업적인 이유와 닭고기를 좋아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상업적인 이유에는 닭이 적게 먹고 살이 빨리 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돈의 논리로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닭고기를 좋아할까요?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를 해서 무의식적으로 먹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닭고기뿐만 아니라 육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생 인류 직계 조상들과 네안데르탈인 모두 대양 초식동물을 사냥했고 그것이 주식이었음을 보이는 증거들이 넘친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프리드리히 엥게스의 자연 변증법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인간이 내가 이렇게 커진 것은 육식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식으로 프로그램된 존재들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하라는 것일까요?
엉뚱하게도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는 로즈웰 외계인이 답하고 있습니다. 에어럴이라는 외계인은 아카디아 재생회사에 근무했는데 생명체를 제조했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사인 벌레와 곤충 회사는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섭취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동물들은 햇빛, 무기질, 식물성 물질만을 소비했지 음식으로 다른 동물을 먹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로 생명체를 제작하는데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 생명체가 육식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많은 동물들이 음식으로 먹히고 그 동물들은 대체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냥 유성생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극 반응하여 짝짓기, 세포 분열 자가재생의 프로그램된 성장 패턴을 생명체에 심는 절차가 의무화된 법으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하고 육식동물이 나오기 전의 상태, 채식 선호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어쩌면 육식을 먹도록 프로그램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문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겠죠? 그러니 맛있는 치느님, 너무 자주 먹지는 말자고요. 외계인 이야기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제 그만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고대의 과학에서 소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의 과학에서 이어 중세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사실 중세 과학은 고대보다 후퇴하여 말씀드릴 게 부족합니다. 1085년 십자군이 스페인 지방의 톨레도를 탈환하면서 서양의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의 문화적 접촉이 매우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어로 번역되어 연구되었던 서양 고대 과학의 내용들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으며 갑자기 유입된 방대한 지식을 배우고 전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중세의 대학이 탄생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건데요. 르네상스에서 과학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 시절에는 만원경, 현미경, 기하계 등으로 자연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이용하여 관찰 결과를 설명하고 반복된 실험을 통해 관찰 결과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인쇄술의 발달로 새로운 사상과 발견이 빠르게 전파하여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네요. 르네상스 후반에서야 과학다운 과학이 나왔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물리학자, 수학자이며 진자의 등시성 및 관성법칙의 발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한 지지 등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주로 1600년대에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동설은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 아시죠? 네, 당연히 지구는 둥글고 공정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만큼 그 당시 인류는 무지했습니다. 갈릴레이는 과학을 안다고 이단 혐의로 종교재판의 고발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재판소는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앞서 태양융시설을 주장한 16세기 폴란드의 학자 폴라우스가 코페르니쿠스의 설을 주장했고 이를 따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재해석으로 무마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죠? 그러면 그 당시 너무 유명했던 건가요? 한편 이런 깝깝한 중세시대에서 과학이 발달한 이유가 우리 인류만의 독자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까 제가 스페인 톨레도를 탈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는 11세기인데요. 적인 르네상스의 시작은 도시국가인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렌체는 15세기에 메디치 가문의 통치를 받아 제일 번성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단테, 마키아벨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부유해서 예술, 과학 등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만큼 13세기부터 상업이 혁명 수준으로 발달했었습니다. 그럼 피렌체 때문에 르네상스가 생겼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외계인 인터뷰에 따르면 에어롤 외계인 쪽의 외계인은 이름하여 구제국 외계인들과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구제국 우주선하고 전투를 벌인 게 123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국을 몰아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롤 외계인 쪽에서 구제국을 몰아내서 르네상스가 1250년에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1250년쯤이면 13세기에 피렌체의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인데요.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네요. 좀 신기하네요. 이렇게 미개하고도 답도 없는 중세시대의 과학이 르네상스를 통해 과학 발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르네상스의 시작에는 엉뚱하게도 외계인의 영향이 있었네요. 그러면 드디어 과학의 토대가 되는 근세와 근대의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지난번에는 블랙홀을 설명하면서 홀로그램 우주론 재등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촉근이론이 홀로그램 우주론을 지지한다는 것인데요. 홀로그램 우주론에 따르면 홀로그래피 원리에 의해 드러낸 질서와 감춰진 질서로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 편에 감춰진 질서 중 영혼에 대해 설명들을 썼습니다. 영혼은 사랑을 매개로 하여 레벨업을 한다고 합니다. 로즈의 외계인은 우리 지구에 와서 마틸다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계인은 드러낸 질서와 감춰진 질서 모두를 이야기하여 말씀드립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오늘 저는 로즈의 추락 사건에 대해 세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음모론과 은폐 의혹에서부터 에어롤 외계인이 세포당해서 틸다 오도넬, 맥엘로이 여사와 친해지기까지의 과정은 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오늘 생략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히 요약하면 인터뷰한 마틸다는 비밀을 폭로할 때 83살이었다고 합니다. 1947년 7월 우수의 공군기지가 509 포격사단 대원들이 뉴멕시코 로스웰 인근 한 농장에서 추락한 비행 접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마틸다는 미 공군 여사단 소속 의무부대 간호상사로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외계인은 말을 할 수 없어 텔레파시로 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외계인의 우주선 추락 이유는 대기 중의 전기방전 충격으로 비행 통제 능력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온 이유는 방사능 폭발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무튼 외계인은 자신이 에어롤이라고 소개하였고 자신의 고향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를 배우고 마틸다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무슨 미지과학에서는 에어럴 외계인이 전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홀로그램 우주론과 일치되는 것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어럴 외계인은 지구를 자기들 소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합니다. 지구 환경과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도와주기 위해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지각이 있는 존재는 불멸의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에어럴은 이즈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불멸의 존재 본연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 이스는 혼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존재한 비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어럴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모든 이즈비들은 나 자신이 다른 이로부터 받고자 하는 존중과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틸다는 처음에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럴은 불멸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몸 위에 있어라 고 말했고, 마틸다의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 현정에서 내 머리 꼭대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완전 외계인이 를 시켜준 거네요. 외계인은 단순한 과학만 발달한 줄 알았는데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에어럴은 영혼이라 하지 않고 이즈비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리겠지만 존재한 비를 결정한다 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개념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즈비는 불멸의 영적 존재로서 환영의 근원이자 창조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즈비들은 위치를 상상함으로써 공간을 창조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아무튼 에어럴 외계인은 홀로그램 우주론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즈비는 영혼과 비교하면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동물도 영적 존재일 수도 있고 신이라는 것도 영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외계인 인터뷰 이야기를 기만합니다. 에어럴 외계인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방대하지만 홀로그램 우주와 영혼에 대해 말해주는 게 상당하여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다음에 외계인 인터뷰 내용과 영혼의 세계, 숨겨진 질서, 드러낸 질서, 홀로그램 우주론 및 나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앞전에 지구로 추락한 에어럴 외계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이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입니다. 앞편을 다시 상기하자면 마틸다라는 여자는 간호장교로 에어럴이라는 외계인에게 영어를 가르쳐줬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어럴 외계인은 주문을 외우자 마틸다의 영혼이 유체이탈하여 그때부터 외계인을 믿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계인이 과학만 발달한 줄 알았는데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에어럴은 영혼이 이즈비라고 합니다. 에어럴은 이즈비가 불멸의 존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불멸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불멸이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자연 사망이든 사고이든 결국 사망하여 없어집니다. 그 말은 불멸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외계인은 왜 우리가 불멸이라고 하는 걸까요? 마틸다 인터뷰 중 이즈비의 불멸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이즈비가 환영의 근원이자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래 자유로운 상태로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들 각각은 전지전능한 영혼의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영원하지도 전지전능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즈비들은 위치를 상상함으로써 공간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특징과 너무 다른 점이 많습니다. 불연속성, 중첩성, 불확정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불연속성이란 한마디로 연속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내가 방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양자역학의 원리를 적용하면 핸드폰이 있다가도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못 보겠죠? 그런데 내가 보고 있을 때만 핸드폰 유튜브가 켜져 있고 안 볼 때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이 황당한 것인데 더욱 황당한 것은 관측제가 존재할 때만 위치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특징이긴 하지만 이게 현대 물리학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솔직히 관측자가 관측할 때만 물질이 확정된다는 게 이해는 안 가지만 실험적으로 검증돼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측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우리 외어를 외계인은 우리가 모르는 양자역학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즈비 관측자가 위치를 상상하면 환영, 홀로그램 물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전지전능한 것이 맞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또 에어럴 외계인은 이즈비들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즈비는 에너지와 환영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즈비들은 공간과 시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창조할 수도 있고 공간에 입자를 둘 수 있고 물질을 창조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체를 만들 수도 있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즈비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된 어떤 형체라도 그것은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에어럴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즈비에 의해 창조된 환영은 지속적으로 창조해야지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즈비는 영혼에서 항상 지루하며 다른 이즈비와 상호작용하는 드라마 같은 것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편에 펜트하우스 2 드라마를 드리면서 영혼은 인생을 드라마같이 창조하고 개혁한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우와, 저는 앞편에 영혼을 이야기했었는데 외계인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즈비는 드라마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신들의 능력을 일부러 약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 괴로움 등 악조건을 단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도 모르는 척, 모든 것을 보고도 못 보는 척 한다고 합니다. 에어럴은 평행우주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물질 우주의 시공간을 계속 창조하기 때문에 파괴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우주의 빅뱅부터 확장돼가는 현상을 설명 가능합니다. 와우, 정말 신기하네요. 외계인들은 결국 홀로그램 우주를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영원, 심지어 우주의 확장 현상 인플레이션 우주론도 설명 가능하네요. 역시 외계인은 과학도 발달되어 있고 영원, 홀로그램 우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이상으로 에어럴 외계인의 이즈비 불변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앞편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서 은하철도 999에 대해서 줄거리와 999호의 과학적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담으로 은하철도 999에서 한국 방향 기존 시대적 배경과 일치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은하철도 999 만화처럼 실제 우주여행을 가기 위해 우주 엘리베이터를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활용한 신개념 직접 탄소 연료 전지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은하철도 999의
기계 인간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몇 가지 기계로 바꾼 그들에 대해서 미래 마인드 업로딩 현실 가능성을 알아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미래 마인드 업로드 현실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인간성이 왜 상실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기계인간처럼 우리 에어럴 외계인이 자기 영혼과 기계 인형 몸을 가져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가 설명하는 외계인의 차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은하철도 999의 외계인을 말씀해 드리냐고요? 그건 기계인간과 외계인을 비교하여 실제 실현 가능성 여부를 생각해 보고자 해서입니다. 에어럴 외계인은 기계 인형 몸을 가지고 있다. 마틸다 간호장군은 로즈웰에서 추락한 외계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계인은 자기를 에어럴이라고 하고 스스로를 어머니같이 여성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에어럴 외계인은 자기의 신체가 기계 인형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계 자체가 아닌 영혼 이주기가 들어간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에어럴 몸은 장기도 없고 몸 전체에 전기 신호로 작동되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은하철도 999의 기계인간과 유사하군요. 외계인의 외모는 손가락이 3개이고 머리에는 형태가 있으나 기능을 갖춘 코와 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눈은 크고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귀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필요 없이 텔레파시로 의사소통하고 먹을 것도 필요 없으니 입의 기능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눈은 큰 것이 가시광선 이외의 파장, 입자들을 보기 위해서 큰 것이라고 마틸다 여사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에어럴 외계인은 산소, 물, 음식물 등을 필요하지 않고 외부의 영양소나 에너지원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녀의 몸이 살아서 기능하게 하는 그녀만의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에어럴의 몸은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만 살아 움직였습니다. 아무튼 에어럴 외계인은 영혼이 기계 인형 몸에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생물학적인 육체는 너무 재밌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영혼이 들어가면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내용 다 설명드리면 영상 길이가 엄청 늘어나니 다음 편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생물학적인 육체도 있지만 자기는 일부러 물질 세계 관리를 위한 우주 여행할 때만 인형 몸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즈비에 대해서 앞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원래 영혼 이즈비들은 영혼 불면하여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따분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환영을 만들어 재미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각자의 이즈비들은 발사라는 다른 독특한 진동이나 파장에 맞춘 전자파로 조율하여 있거나 아니면 각 이즈비들이 알아서 몸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각 이즈비들은 라디오 송수신 주파수처럼 자신들의 고유한 독특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인형 몸은 마치 라디오 수신기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라디오 수신기 같다는 것은 인형 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인형 몸은 생물학적인 몸을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주파수에 맞춰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홀로그램 두뇌설을 설명드리면서 우리의 두뇌는 라디오 수신기 같아서 읽어드린다고 하였었습니다. 에어럴 외계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내용이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에 시뮬레이션 우주론까지 결합하면 슈퍼 양자 컴퓨터 같은 두뇌 라디오로 된 홀로그램 두뇌가 이 세상이 홀로그램을 읽어내고 그 홀로그램 육체는 영혼의 고유한 주파수와 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에어럴 외계인의 기계 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외계인은 신분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우주에는 계급사회로 되어 있다. 생명체가 몸이 중독성 있는 이유는 성의 탄미적 고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긴 거의 모든 생물이 암컷, 수컷이 있었군요. 이러한 성적인 전자파동은 이즈비를 쇠약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기 때문에 에어럴은 인형 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성적인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군요. 좀 신기하네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혼 상태에서는 성적인 에너지를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주에서는 살을 가진 이집이들은 철광석을 깨는 노동을 주로 하는 천민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집이의 계급은 자유 이집이, 유한 이집이, 인형몸 이집이, 군인, 살을 가진 몸 순으로 계급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자유 이집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오고 가는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타입의 몸을 사용하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유한 이집이는 때에 따라 몸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과된 제한사항은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힘, 능력, 기동성의 범위나 종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 인간들은 우주적 천민이네요. 은하철도 999의 기계인간이 인간을 천대하는 것은 우주사회의 당연한 것이었네요. 그러나 기계인간이 영혼 주파수와 맞게 설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에 중독되어 있어 기계인간으로서의 육체가 이전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기계인간이 미래에 구현되기가 힘들어 보이니 미래에 차별이 있는 사회는 없겠네요. 은하철도 999와 에어럴 외계인은 재밌었나요? 나중에 또 에어럴 외계인의 근원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상으로 어떠신가요? 외계인 에어럴 관련된 이야기는 약간 미스테리, 음모론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사실은 2021년도에는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에는 이런 우리 에어럴 외계인의 이야기를 상세히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풀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미지과학을 더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